아내는 울고 있었고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눈앞에는 내용 증명이 놓여 있었고 휴대폰에는 형제들이 보낸 욕설 문자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너 혼자 다 가져먹을 생각하지 마. 내가 착한 척하면서 다 챙긴 거 다 알아. 지금이라도 반은 토해놔라? 지금 제 손에 들린 건 너 그동안 받은 재산 우리랑 똑같이 나눠야 해라는 내용의 문자와 내용 증명이었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1억 집 한 채 받은 거 말고는 다 제 월급으로 40년 동안 모셨고 병원비 썼거든요. 보내는 사람은 제가 40년 가까이 챙긴 누나와 여동생이에요. 어머니가 치매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병실 문턱을 안 밟은 사람들, 명절에도 제사도 전화 한 통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 아래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내의 손, 그 손에는 푸른 멍 자국이 가라앉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국 식었다고 밥상 없고 국그릇이 떨어져 다친 그날의 흔적이죠. 아내는 그날 말했어요. 4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어요. 저는요, 어릴 땐 가족이 전부였어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희생하고, 당연히 참고, 당연히 버티는 거라 믿었어요. 근데 지금 제 옆에 남은 가족은 계산서 들고 와서 돈부터 따지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게 제가 꿈꾸던 가족의 마지막이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 모두가 따뜻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제가 태어났을 땐 우리 집은 이남 삼녀, 총 5남매였어요. 저는 둘째 아들이었고요. 첫째 형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일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였지만 저한테는 특히나 더 그랬어요. 형이 사라지고 나서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많이 우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족 안에서 이 집안의 기둥이 되었고 그렇게 기대를 받고 자랐어요. 누나 둘, 여동생 하나, 그리고 저. 다들 가까웠어요. 어릴 땐 함께 밥 먹고 장난치고 명절이면 윷놀이 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어머니는 고생이 많으셨어요. 시장에서 떡을 팔고 가끔 반찬도 만들어 파셨죠. 새벽마다 시장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었고요. 집안일은 거의 어머니 몫이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중에 내가 돈 벌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야. 그 약속을 저는 결국 지켰지만 결과는 지금 이 모양이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엔 바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시장통에 갑 한 대 세우고 여름엔 수박, 겨울엔 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그 시절 저는 연애도 못했어요. 일에 치이고 동생들 챙기고 어머니 도와드리다 보니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사람 참 따뜻하고 속이 깊은 여자였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너희 둘 다 장사꾼이면 어떻게 살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성실함에 마음을 여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몇 년간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둘이 떡볶이 장사하고 저녁엔 떡집 일 도우면서 돈을 모았죠. 하지만 그 힘든 시절에도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밥상 챙기고 제사 준비하고 누나들 애 낳으면 조리 도와주러 다녔고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은 진짜 복 받았어. 그런 마누라 어디서 데려왔냐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10년, 20년, 그리고 40년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내용 증명 보낸 사람들, 바로 그 누나들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우리 가족 안에 이런 배신이 숨어 있었다는 거요. 이제와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따뜻했던 기억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은 건 책임, 의무, 그리고 상처뿐이에요.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던 걸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30이 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시장에 나가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숨이 가쁜 목소리로 아버지 숨이 이상하다며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셨죠.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심근경색, 급작스러웠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어쩌면 제 인생의 무게가 시작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급속도로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식사도 소홀해지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평소에 고집도 세고 억척스러웠던 분이었는데 그 모습이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제 아내와 상의해서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솔직히 아내가 그때 아무 말 없이 그러자고 해준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던 젊은 며느리였는데 말이에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친정과도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평생 같이 살지도 않았던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했습니다. 매 끼니를 챙기고 병원 예약을 하고 같이 외출도 하고 일하면서도 중간중간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 상태 확인하고 그 모든 일들을 매일같이 반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당뇨에 고혈압, 관절염까지 겹치더니 결국 한 번은 골절로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수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 간병인은커녕 병원비 부담도 오롯이 저희 몫이었어요. 형제들 중 누구 하나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위로 전화조차 없었어요. 그 시절 시장에서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아내는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웃으며 밥상을 차려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참 복이 많다. 저렇게 순한 여자를 아내로 얻었으니. 아내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냥 웃기만 했지만 사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희생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아내가 끓인 국을 드시다가 식었다며 밥상을 밀치셨는데요. 그날 아내가 저 몰래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더라고요. 문 밖에서 들리던 흐느낌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날 밤 제가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엄마니까. 저는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렀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었고 누나들과 여동생은 가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요. 너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며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결국은 계좌번호를 보내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였죠. 그럴 때마다 전 제 손가락을 잘라주는 기분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엄마 앞에서 자식들끼리 다투는 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참았어요. 아내 앞에서도 내색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30년이 넘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제사도 매해 빠짐없이 지냈어요. 설, 추석엔 항상 어머니 손을 잡고 장을 보고 아내는 시아버지의 제삿날엔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가족이 결국은 저희를 이해해 주리라 믿었어요. 오랜 세월의 정성과 희생을 봐온 만큼 설령 지금은 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고마워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 순진했던 거였나 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형제들은 뭐 했냐고요? 누나 2, 여동생 1, 이름만 형제일 뿐 어머니의 생사에 관심조차 없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 나 혼자 병문안을 다녔고 수술비가 급할 때도 한 푼 도와준 사람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집 우편함에 꽂힌 그 하얀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뒤흔들었어요. 내용 증명이란 걸 처음 받아봤는데요. 처음엔 무슨 광고쯤인 줄 알았죠. 그런데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낸 사람은 제 큰누나였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시골집에 대한 부분을 형제 간 공평하게 분할하라. 그 말 한 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우리 가족, 아니 제 형제들이 저한테 이런 문서를 보낼 정도로 저를 대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래도 전화 한 통이라도 했으면 좋았잖아요.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했어도 됐잖아요. 근데 내용 증명이요. 전화를 걸었어요. 큰 누나에게요. 그랬더니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그동안 내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받은 재산 이제 공평하게 나눠야지. 엄마가 너의 엄마만은 아니잖아? 누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엄마 모시며 40년을 살았어요. 병원비부터 생활비까지 저희 부부가 다 감당한 거 아시잖아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 누가 하라고 강요했니? 지금은 그 집이 내 앞으로 되어 있고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 말이 저를 찢어놨어요. 좋아서 한 거다고요? 좋아서 한 거면요. 매일같이 어머니 대소변 치우고 밤에 혼자 울고 그렇게 살았겠냐고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도 못 꺼냈어요. 내용 증명을 품에 안고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이 이상했는지 아내가 조용히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전 봉투를 조용히 건넸고 아내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서서히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이걸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큰 누나야. 그 말을 하자마자 아내는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죠. 40년을 내가 사람으로도 취급 못 받은 거야. 그쪽 사람들한테? 그때야 처음 들었어요.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이야기들을요. 어머니한테 밥상이 엎어졌을 때, 그 국 식었다고 뺨 맞았을 때, 당신 일한다고 바빠서 아무것도 몰랐죠? 나 그렇게 모욕당하면서도 당신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시누이들 애 낳을 때마다 오라 해서 새벽에 버스 타고 왕복 6시간씩 내가 다 했다고요. 그 사람들 돈 필요할 때만 연락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 증명을 보내? 그날 아내는 그렇게 무너졌어요. 평생 참고 누르기만 했던 말들을 터뜨리며 제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형제들에게 전화했어요. 통화가 된 건 여동생이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했니? 최소한 상의는 하고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난 몰랐어. 그냥 큰언니가 정리 좀 해보자고 해서. 몰랐다는 사람이 30통이 넘게 문자 보낸 게 몰라서 그런 거야? 니들끼리 다 해먹냐는 말이 몰라서 할 수 있는 말이야? 여동생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솔직히 우리도 억울해. 엄마한테 받은 건 오빠뿐이잖아. 우린 뭐야? 그냥 구경꾼이야? 구경꾼, 구경만 한 게 맞잖아. 엄마 아프실 땐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냐?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제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문자들 눈을 의심했어요. 그동안 모은 거 다 공개해라. 야, 네 마누라가 우리한테 했던 짓 다 기억난다. 오빠는 벌 받아서 쓰러질 거야. 이건 가족이 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누나 둘과 여동생, 그 남편들까지요. 문 앞에서 난리였어요.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욕설을 퍼붓고. 야, 네 마누라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다 기억해. 지금이라도 다 토해내. 그 소리에 아내가 문 뒤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저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순간에 제 아내가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꿋꿋했던 사람이 무너졌다는 건 정말 끝이라는 신호였거든요. 며칠 후 저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왼쪽 팔이 안 움직였고 말이 잘 안 나왔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40년 동안 버텨온 몸이 무너졌다는 거죠. 병상에서 눈을 떴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내가 여보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 40년을 참았는데 내가 더는 못 참겠어.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나 이제 당신 병수 발할 자신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더는 살 자신이 없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동안 누나는 계속 전화를 했고 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요구했어요. 결국 저는 병실에서 퇴원하자마자 은행을 찾았어요. 누나들에게 각각 2천만 원을, 여동생에게는 1,000만 원 보냈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누나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너 이게 끝인 줄 아냐? 최소한 500은 더 줘야지. 너희가 받은 집값 생각 안 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누나, 그동안 내가 쓴 병원비만 4억이 넘어요. 그걸 통장으로 다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천 줬더니 부족하다고요? 그건 네가 감정적으로 한 거잖아. 그걸 우리가 청구한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받은 건 형평성 있게 나눠야지.
그 말에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통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한밤중에도 울리는 전화벨, 쉴 새 없이 울리는 문자 알림, 욕설, 협박, 비아냥. 아내는 결국 핸드폰을 꺼두고 생활했어요. 저도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가족이라는 단어조차 듣기 싫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전 마음속에서 형제란 단어를 지웠어요. 어머니를 모신 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짓밟히다니. 이제 전 저희 가족만 생각하려고 해요. 내 아내, 내 아이들, 그리고 내가 지켜온 지난 날들. 그날 밤도 형제들의 욕설 섞인 전화가 또 한 번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탁 내려놓고 고개를 떨군 채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시울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40년간의 피로가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가족을 지켰을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야? 그 순간 아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의 고단함이 전해졌습니다. 여보, 제 입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그 이름이 새어나왔고 결국 저는 무너졌습니다.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어. 당신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나는 정말 몰랐어. 제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흐느낌은 자꾸만 커졌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더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울지 마요. 여보가 울면 나도 흔들려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통을 억누르려는 사람의 음성이었어요. 나는 그냥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나는 시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여보 당신만은 항상 믿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말을 멈추더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용 증명 받았을 때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40년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알아요. 여보가 고생한 거 누구보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당신 먼저 생각할게. 나도 당신도 너무 오래 참고 살았잖아.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가장 먼저 챙기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의 고인 눈물은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 당신한테 정말 많이 미안해. 당신이 없었으면 나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어머니, 제사, 병수발, 형제들 뒷수습까지 다 당신이 했잖아. 근데 나는...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보가 몰랐다는 걸 알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더는 참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나도 나를 지키고 싶어요. 그래, 그 말 고맙고 또 미안하고 나도 당신 옆에 서서 같이 지킬게. 더는 당신 혼자 울게 하지 않을게.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의 불빛 아래 묵묵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약속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갈 겁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흔들고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이 울타리 안에서만큼은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는 밤이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소송까지 시작했습니다.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거야?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떨리고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익숙한 고함이 터졌습니다. 야, 부끄럽지도 않냐? 어쩌려고 법정까지 오냐? 고개를 돌리니 큰 누나였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 서서 팔을 휘저으며 사람들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누나 옆에는 여동생도 있었어요. 모두 눈에 불을 켠 채 마치 짐승처럼 달려들 기세였죠. 저 인간이 엄마 돈 다 받아먹고 지금도 부족해서 법원까지 와서 쉬하냐? 지가 뭘 얼마나 했다고?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우리를 보기 시작했고 기자들처럼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아내는 내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그녀의 입술은 질끈 다물어져 있었고 속으로 얼마나 삼키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그냥 들어가자. 말 섞을 가치도 없어. 제 손을 꼭 잡은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각자의 감정이 휘몰아치는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고소한 건 누나들과 여동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몫을 떼어달라며 저희 부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내용 증명, 문자, 전화로도 모자라 이제는 법정에서 싸우자는 거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재산을 혼자 다 가졌으면서 이제 와서 억울하다는 거냐? 누나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울려 퍼졌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0년을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그게 가족이야? 그 말에 아내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부부는 40년 가까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병수발, 생활비, 수술비, 요양병원비까지 전부 저희 통장에서 나갔고 기록도 모두 있습니다. 그동안 형제 중 어느 누구도 어머니께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지급된 내역 모두 확인했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에 관한 기록이 약 4억 원 상당으로 확인됩니다. 그 순간 큰 누나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누가 시켰어? 부모 모시는 거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기 와서 따져. 재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법정입니다. 감정적인 고성은 삼가주시죠. 또한 피고는 부모님을 봉양하며 그에 따른 실비를 실제 지출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증여 재산이 1억이라고 하셨죠? 이 지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순간 누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가락을 제 쪽으로 뻗으며 외쳤습니다. 이건 불공정해요. 엄마가 정신 없을 때 뺏어간 거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집,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제게 넘긴 것뿐입니다. 그걸 지금 와서 뺏어갔다고 말하시면 재판장은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증여, 당시 본인의 어머니께서 정신적 이상 증세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 정당한 절차였음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동생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모 부양에 기여한 피고, 부부에 대해 감정적 비난을 지속한 사실,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점 또한 고려 대상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본 사건을 판단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40년간 내 몸 위에 얹혀있던 짐 하나가 툭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 누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법이 이래도 돼? 부모 모신 거 가지고 재산을 독차지해? 다 짜고 한 거잖아. 법정은 순간 소란스러워졌고 경위들이 달려와 누나를 제지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형을 말리기는커녕 함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죽은 거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게 만든 건 너잖아. 그 순간 판사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퇴정 명령입니다. 다시는 법정 모욕 발언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소송을 감정으로 흔드는 행위는 엄중히 다루겠습니다. 퇴정. 우리 피 같은 재산인데 퇴정이 뭔데요? 얘가 다 해먹었어요. 경위가 달려와서 팔을 잡으려 하자 손을 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엄마가 누구 때문에 병났는지 알아요? 쟤 때문이에요. 그 광경을 아내는 끝내 못 보고 눈을 감았어요. 참고 또 참던 눈물이 고개를 떨구는 순간 뺨 위로 흘러내렸죠.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판사에게 말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이 모든 걸 법으로 판단받고자 왔습니다. 그 어떤 폭언이나 모욕에도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40년을 함께 살아온 제 아내를 더 이상 모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시 후 정적이 흐른 법정에서 다시 재판이 재개되었고 판사는 저희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해결 의지가 있으십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고 저는 다 잊고 싶습니다. 단지 저와 제 아내가 견뎌온 시간만큼은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엔 고인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도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그날 법원은 일부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고 상속 재산 분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정지었습니다. 받은 돈도 다시 우리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성 문자, 지속적인 폭언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웃지. 우리 언론에 다 뿌릴 거야. 욕먹고 살아봐라. 지옥 간다. 지옥. 그 말이 법원을 나서는 순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만 그때 아내는 조용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나는 속삭였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다 견뎌냈어요. 법은 진실을 알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부부는 고요한 정적 속에서 가장 큰 승리를 얻고 있었어요.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켜낸 조용하고도 강한 승리 말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던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사람들도록 밉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말보다 깊은 위로와 감사를 담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따가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의 해는 참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긴 싸움 끝에 마주한 평온이랄까요. 저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했고 그 미세한 온기가 손끝에서 심장까지 번지는 것 같았죠. 차에 타자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오늘 법정에서 그 말했을 때 나 진짜 울 뻔했어. 아내와 함께 40년을 살아왔다고 말하는데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도 저 재판장이 어떻게 보든 나한테는 당신 그 한마디가 전부야. 저는 말없이 그녀 손등을 감싸 쥐었고 입술을 떼지 못한 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하고 나니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가 휘청였어요. 소파에 털썩 앉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고 아내는 조용히 부엌에서 물을 건네줬어요. 그 물을 마신 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당신이 그 많은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지. 난 왜 그걸 이제야 깨달았을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앉아 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죠. 나는 그저 효도한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까지 그렇게 상처받고 있을 줄은. 제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내는 그런 저를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그 품은 40년간의 눈물과 상처 그리고 용서를 모두 품고 있었어요. 당신 기억나?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이 집 처음 왔을 때 응. 그때 당신 앞치마도 안 벗고 어머님 밥상 차리느라 정신없었지. 그때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우리 당신 고생 안 하게 살자고. 기억나. 그래서 난 그 약속 지키려고 한 건데 나 혼자만 지킨 거였더라. 아니야. 당신도 당신 자리에서 열심히 지켰어. 우리 이제는 서로를 더 챙기고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 남들 보란 듯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그 웃음엔 40년의 고생이 녹아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 웃음 한 줄기가 그렇게 삶을 다시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아내는 제게 사진첩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낡은 앨범 안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담겨 있었죠. 결혼식, 첫 아이 돌잔치, 장날에 장사하던 모습, 어머니 병원에 함께 앉아있던 사진까지. 그 앨범을 넘기며 아내는 말했어요. 이 사진들 다 버리려고 했어.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워서. 그랬구나. 그런데 오늘 당신이 법정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을 보고 다시 이걸 꺼내기로 했어. 우리 다시 살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녀를 안았어요. 작은 등이었지만 그 안엔 40년의 사랑이 있었고 오늘의 용서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부부는 변호사를 통해 형제들과의 접촉을 법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연락하더라도 그건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일이니까요. 이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베풀었으니까 이제는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보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매일 그녀에게 말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4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함께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위해 울었고 견뎠고 결국 살아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무너질지라도 곁에 있는 단 한 사람만 진심이라면 우리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